오늘 연사이신 박상미 심리상담가께서는 문학, 상담심리학, 대중문화를 전공하셨고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문화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독일 학술교류처에서 연구하실 당시 빅터 프랭클 의미치료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체험하시고 이제 국내에서 의미치료 교육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심리치료 교육기관 힐링캠퍼스 더 공감의 학장이시며 활발한 방송,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로 찾는 삶의 의미 강연을 박상미 심리상담가님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떨고 있냐면요. 정말 두 다리가 너무나 떨릴 정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긴장하고 이렇게 떨리나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이 주체에서 저를 초청하실 때 저에게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혼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 사회로 나오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라는 엄청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지게 강의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PT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진솔한 나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본 적이 있어? 죽음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죽을 고비에서도 다시 살아보자라는 결심을 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물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예스, 그건 할 수 있어 라는 답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늘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나가서 가족 얘기, 과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또 24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유튜브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시절, 고통을 겪었던 시절, 죽고 싶었던 시절의 얘기를 하면 자꾸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몇 명 빼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의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가 죽고 싶어도 우리를 쉽게 죽여주지 않을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최소 내가 100살 산다라고 해도 어떤가요? 오늘 나는 너무 어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두 잘 살고 싶을 거예요. 잘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학교에 출근하는 날 외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 특히 죽음을 이미 시도해 봤거나 또는 수없이 자해하거나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100%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 희망을 찾고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도 안 생겨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소아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의를 하려면, 그리고 의미치료, 로고테라피 강의를 하려면 부끄럽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24살 가장 추웠던 겨울밤의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 출신이고요. 20살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던 삶에서 저에게 주어진 삶은 서울의 옥탑방과 지하방을 다 체험하는 삶이었어요. 그 24살 겨울 가장 추웠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영하 3도, 그리고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그 옥탑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입학 후부터 가난, 외로움, 처절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아주 극심히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망원경을 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빨대 2개를 꽂아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한치 앞에 미래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우울한 감정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어요. 아버지를 가장 닮은 딸, 그리고 무조건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도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자존감의 힘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우리상미인 줄 알았어요. 성이 우린 줄 알았어요. 늘 저희 아버지는 우리상미, 우리상미. 그래서 제가 5살 때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우리상미입니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왔는데 수도 단절, 그리고 전기가 끊겼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 방에서 이제 나가라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삶을 끝내도 너무나 합당한 거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끝내도 나는 합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신께 열심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57살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살지 않던데. 부모도 건강하고 부모도 부자고 전부 다 걱정 없이 공부하던데. 나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학기 등록금 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내 아버지는 왜 벌써 데려갑니까? 막 죽도록 따졌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합당함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죽어도 너무나 합당한 거야. 내가 죽어도 정말 나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다. 여기서 끝내자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아둔 우울증 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제가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소주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주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옥탑방에서 그 소주 한 잔과 제가 모아놓은 수면제를 마구마구 먹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제가 안 죽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나왔어요.
보니까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정말 오랫동안 흘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눈을 뜬 게 너무 다행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노래의 한 구절이 제 입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는 구절이었어요. 나를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나요? 돈도 없고, 이젠 날 무조건 믿어준 아버지도 없고, 전기세 낼 돈, 가스비 낼 돈도 없고, 주인도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아이를 어디에 쓰려고 여기에 보냈나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다시 깨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해요. 너무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 요청하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라. 상담을 신청해봐라. 그런데요, 진짜 외롭고 처절하게 혼자가 된 사람에게는요, 그럴 힘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방에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책 하나를 제가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제가 사는 삶이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제가 아무 장이나 펼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구절이 뭐였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함성처럼 들렸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아,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고 저에게 질문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 질문조차 제가 저에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과연 가치가 하나도 없는 앤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내가 쓸모있는 아이인지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 오기에 불을 지핀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틀 만에 삐삐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발신 메시지 0건. 더 오기가 생겼어요. 고독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죽는 거구나. 만약에 제가 삐삐를 하긴 했을 때 10통, 20통, 30통 와 있었다면 느낌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0통이 오히려 더 오기를 생기게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없어져도 세상에 내가 왔다 간 흔적이 없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없어져도 아무도 내가 죽은 걸 당분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저희 가족은 다 지방에 있으니까 며칠에 한 번씩 연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결심을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생을 끝내기로 했는데 이 세상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때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살고 싶구나. 저는 매일 상담하면서도 깨닫습니다. 저에게 오는 저는 자해 시도, 자살 시도한 청소년들은 저희 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 한 명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런 자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전부 저와 같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한 명도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강한데 이것이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너는 지금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 힘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말만 해줄 수 있어도 정말 먹구름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 이제 일당백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죽고 싶은 사람, 혼자 방 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너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라고.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뭔지 내가 좀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네 해주시니까 제가 훨씬 덜 떨립니다. 네. 그래요. 그때 제가 책에서 발견한 문장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하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의미가 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만 찾으면 된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의 명언도 나와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긴대요. 네. 그런데 그 3번 죽을 고비는 계속 갱신된대요. 우리도 떠올려보면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 나 그 해에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런 기억과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이 자리에 앉으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내신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사는 데 있어서 진심이 아닌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 철저히 나 혼자인 날도 있었겠지만 그럴수록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살려냈다는 결과물이 오늘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내가 그 고통을 잘 견디고 그 고통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고 나를 잘 키워서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고통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반성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지나치게 죄책감을 많이 느낀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잘못이라고 많이 자책한대요. 물론 참 좋은 미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힘든 세상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그 가운데서도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견디고 나를 키워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우리들이 너무 인색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의미 치료를 통해서 제가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4살 그 옥탑방 그리고 다시 깨어났던 그날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제 나이가 24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날 뻔했지만 덤으로 새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인생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덤으로 얻은 제 생명에 대한 보답이고 은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해외 입양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얼굴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한국인인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입양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노량진 수산시장 생선 쓰레기통에 탯줄을 단 채로 버려진 아이였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 엄마는 미혼모였고 나는 거기에 버려졌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는 그 엄마한테 감사해. 그 16살짜리 미혼모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 16살짜리 아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 그래서 너 나 엄마 찾는 걸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너 한국에 가면 나 엄마 찾는 거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혜 갚을게.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를 왜 만나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주고 싶다고. 고생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했냐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정말 부자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아냈으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 초월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엄마를 찾기 위해서 한국미혼모 가족협회라는 곳을 제가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미혼모와 미혼모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혼모들을 만나보니 이 아이를 내가 버리면 키울 사람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로고테라피 상담을 시작했어요. 내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낳은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그 의미를 잘 발견하고 살아야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다. 그래야 내 아이도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한 사람으로 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미혼모들과 삶의 의미 찾기, 미래의 목표 찾기를 끊임없이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중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시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올해 13년째 전국 5만 7천 명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 내 삶의 의미 찾기,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미래로 넘어가기, 나도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 내 인생에 도움을 준 은인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자. 끊임없이 그 작업을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7년, 8년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10년째 교육한 날, 10년째 그 안에 있었던 분이 이제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출소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았다라는 그 분노 때문에 이분은 묻지마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찾아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내 마음속에도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 모은 그 안에서 노력해서 모은 저축한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저에게 10만 원을 저에게 나가서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년원 아이들 교육 가면 꼭 내 얘기를 해주시고 이 아저씨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도 얼마든지 네 인생은 변할 수 있으니 인생의 의미를 빨리 찾길 바란다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그
아이들의 간식비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소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그 교도소 사동에서 그분이 나가는 걸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아무도 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교도소 밖을 가족 한 명 없이 혼자 나가던 그분이 건물을 향해 돌아서서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 10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교도소 건물을 바라보면서 큰절을 할 때는 뭐였을까요? 내가 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감사합니다라는 절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20년, 30년 제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 교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0,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만 바뀔 수 있어도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 신념은 상처 입은 치유자야말로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게 해준 빅터 플랭클의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 내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내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기억들이 많으신가요? 나 또한 정말 외롭고 우울해서 그리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에 혼자 처절하게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스펙을 이미 획득하신 겁니다. 치유자 중에서 가장 좋은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희망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치유자의 손을 죽고 싶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손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도 스펙이 될 수 있고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의미치료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모든 경험들이 오늘 나의 생각 속으로 떠오르면서 그 고통이 가치 있었구나, 의미 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사진에 나와 계시는 분이 바로 빅터 플랭클 박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들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의 사진이 몇 장 나와 있습니다. 이 빅터 플랭클 박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신경과,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3년간 테레지엔슈타트, 아우슈비츠, 카우퍼링, 트루크멘 수용소를 거치면서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끌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신혼부부였어요. 내 아내, 그리고 내 여동생.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안에서 굶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돌아가시고 내 아내는 베르벤 벤젤 수용소라는 가장 참혹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형은 노역하다가 골병 들어 죽어요. 그리고 여동생과 둘만 살아남습니다. 기록에 보면 플랭클은 혼자 그렇게 살아남아서 나왔을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수용소에서 내 가족이 이렇게 다 죽었어. 나 혼자 살아남았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등에 손을 얹고 들어만 줍니다. 근데 플랭클은 말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우는 내내 나의 울음을 받아준 그 친구야말로 너무나 큰 나에게 위로를 줬다고. 그래서 울면서 플랭클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 혼자 살아남았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은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의무를,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의무를 실행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플랭클의 이 의미치료는 사실 죽음의 수용소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수용자들과 함께 매일 밤 실시되었던 치료법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탄생한 심리치료법인 거죠. 의미치료는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기적의 힘을
타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스스로 건져 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살면서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시련과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마다 잠깐 좌절할 뿐이죠. 그런데 그 먹구름이 태풍이 되고 폭풍우가 되어서 내 인생에 몰아칠 때는 우리가 잠시 여기서 끝내야겠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힘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 로고테라피에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정신적으로 폭격당했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플랭클은 짐승처럼 맞으며 온종일 그 수용소 안에서 노동을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게스타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죽 먹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야. 모자를 벗고 인사한 후에 받아 먹어라. 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조금의 죽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일 때 총알조차 아까워서 청산가리라고 해요. 치클론이라는 것을 가스실에서 이제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듯이 뿌려서 집단 학살을 실시했었습니다. 또는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서 집단 학살을 실시했지요. 독일인들이 판단하기에 유대인들은 살 가치가 없는, 생산성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세뇌당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내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무의미는 바로 시대가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입당하고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나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나 자신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전쟁에 대한 공포도 심하고요. 전염병에 대한 공포. 우리가 이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체험을 했죠. 모두에게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공포는 계속 앞으로도 확산되겠지요. 자, 뭐 긍정심리학, 낙관주의 이런 것들 유튜브에도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값싼 낙관주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마음을 안정시킬 뿐이겠지요.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우리는 냉정한 행동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한 행동주의란 스스로 행동하며 일어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롤모델을 찾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행동,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나의 내면에서 그 힘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행동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다리의 힘을 준다는 거죠. 의미치료는 오로지 인간의 본질에 주목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재산, 명예, 권력, 나의 스펙 이런 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대요. 예, 가격을 봤더니 300억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석알 하나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30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세상에 나라는 존재 몇 개 있나요?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떨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박상미,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고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나는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이니까 나는 최소 경제적 가치 얼마 이상인가요? 최소 300억 이상이라는 건 오늘 확정된 겁니다. 나 비싼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야겠지요. 예. 자, 그래서 인간만이 가치 있고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렸고 남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다. 인간 자체, 나만이 가진 존재의 가치, 세상에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 가치인 이 인간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입니다. 돈, 권력, 명예, 목숨, 건강, 행복, 관계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고요. 남는 것은 오로지 가치 있는 나 자신이죠. 유대인 수용소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감자 하나를 놓고 서로 먹겠다고 개, 돼지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옆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배급받은 감자 하나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 교도소장들이 다 나빴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선동한 희생자가 되어서 유대인 수용소에 교도관이 되었지만, 그리고 교도소장이 되었지만 그 월급으로 몰래 유대인들을 위한 약을 사고 옷을 사서 몰래 나누어 주는 교도소장들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이었죠. 자, 이건 어때요? 나 스스로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겠지요. 목숨을 건 희생은 짐승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만난 그 친구 한 명 덕분에 봉사활동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약도 오래 먹었고요.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제도 오래 먹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해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하겠다고 설치면 되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저를 고친 건 약, 치료라기보다 저를 고친 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하루 만에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충만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매한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치료법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내가 가끔이지만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합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번쩍 드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목숨을 건 희생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초월의 경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 실현의 욕구다라고 합니다.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구. 네, 가장 높은 경지의 욕구래요. 그런데 의미치료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구보다 더 높은 욕구는 자기 초월의 욕구다. 자기 초월의 욕구가 뭐냐면 나 자신을 초월해서 타인에게 나누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본질적인 인간, 즉 실존적인 인간들은 모두 이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인 거죠. 자,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고매한 인격을 가진 나의 존재는 아주 귀중하고 나는 반드시 의미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 실존 철학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때요?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네. 자, 밝은 달이 떠 있는데요. 어떤 날은 폭우가 몰아치고 먹구름이 잔뜩 끼면 이 달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먹구름이 잔뜩 가려서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달이 우주상에서 사라진 건가요? 잠시 가려졌을 뿐인가요? 맞습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먹구름 잔뜩 낀 대낮입니다. 그런데 잠깐 구름이 이동하는 사이에 쏟아지는 태양빛이 보이네요. 우리는 대낮에도 가끔씩 먹구름이 끼고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씨를 경험합니다. 자주.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 영원히 빛나는 훼손되지 않는 밝은 빛, 달과
태양과 같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내면의 밝은 빛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로고테라피는 말해요. 이게 뭐냐면, 자,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감정의 요동치기도 하고, 마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태양과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내 삶의 의미, 세상을 살면서 나만이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가치. 세상에 아무도 이거 실현 못해요. 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에 누구밖에 없죠? 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에게 세상에 아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건 훼손되지 않는 의미예요. 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이 실행할 수 있고 나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와 생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로고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끔은 먹구름에 가리기도 하지만 이 먹구름은 시련과 고통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아주 나쁜 날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져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던가요? 아니요. 며칠이면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로고스가 바로 이 밝은 태양과 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는 고귀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의 이 고귀한 가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삶에서 깨달은 깨달음을 글로 썼어요. 책으로 썼어요. 내 인생은 80년, 90년 만에 끝나더라도 내가 남긴 그 업적, 그 책, 이 세상에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손편지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써주신 손편지들을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써주신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상미야, 아빠가 일찍 죽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죽어도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앞으로 네가 미래의 길을 걷다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너의 뒤에 아빠가 따라가면서 떠받치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빠는 영원히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도와줄 거야. 저는 그 편지 한 통을 잡고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자, 24년 전에 죽은 그 사람, 죽은 걸까요?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아이에게 손편지를 쓰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영혼의 힘,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마음을 글로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육체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없어져도 나의 영적인 존재가 남긴 그 존재의 가치는 영원히 남아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를 보살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쓴 책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 내가 사는 수명의 인생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도 반드시 희망이 있고 모든 존재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라고 의미치료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발견되길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이 없는데 선생님이 찾으라라고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았던 이유도 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죠? 보물이 숨겨져 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 반드시 보물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찾으러 다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다니고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어땠나요? 너무나 기뻤죠. 이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숨겨져 있고 그걸 발견하면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 발견해 보자, 기대를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내 삶엔 의미가 없어, 나는 정말 운이 나빠, 부모 복도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왜 다 잘 안 되지, 사람들 보면 다 일 잘 풀리던데 나는 30년, 40년, 50년 살아도 내 인생은 언제 풀려? 이렇게 원망하면서 내 삶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질 않겠죠.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의미는 반드시 있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실현해야 할 의미,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달과 태양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손상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내면에, 밝은 태양, 밝은 달빛과 같은 그 의미를 우리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보물을 발견하듯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상처받아서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마음속에도 이 순수한 밝은 빛, 즉 삶의 목적과 고귀한 의미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과 고통밖에 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반드시 행복은 숨어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수많은 세계 명작들 한번 떠올려 보실게요. 그 수많은 세계 명작들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고통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명받고 교훈을 얻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명받은 이야기들은 모두 뭐예요?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을 극복하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도 가치 있는 업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인생의 의미를 기록하자. 그래서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스스로 계속하는 건 중요하다. 그랬더니 강원도 영월이라는 폐광촌 할머니들 모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너무 가치 없이 산 것 같고 우리는 다 80 넘었어. 근데 이 마을은 젊은이들 다 떠나고 80 넘은 노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꿈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오늘 방송 보니까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내 인생도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일기를 써봐라, 자서전을 써봐라 하는데 우리 마을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탄광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한번 해보자. 80세 넘으신 분들이 한 20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요. 할머니들 중에 반 이상이 본인의 이름도 못 쓰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수업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서전 쓰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사실 나는 내 이름도 못 쓰는데 그러면 나는 다음 주부터 오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글도 못 쓰는데 자서전 쓰기 반에 온 이 할머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도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라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생각해냅니다. 괜찮습니다. 글씨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카메라를 갖고 올게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입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찍고 그걸 제가 받아 써서 제가 자서전을 써드릴게요. 이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냐면요. 서로 앞에서 누가 카메라 앞에서 말 좀 길게 하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리고 의미를 찾기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었어 했던 분들이요. 찾기 시작하니까 나는 애를 5이나 낳아서 키웠어. 내가 살면서 5 생명을 낳아 키웠어.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5을 낳았어도 제대로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리고 내가 평생 시집살이하고 고생하고 원망만 했는데 의미 찾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위대하더래요. 세상에 내가 와서 5 생명이나 낳아서 키웠고, 이 5명이 시집장가 가서 2, 3명씩 낳아서 손주 손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는 나는 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만 박사가 2명 나왔다. 그리고 대기업에 몇 명이 들어갔다. 막 본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신 할머니들 중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만에 그 과정을 끝내고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날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할머니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작가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는 최영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작가 최영래입니다. 내가 작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 마을에 한글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80이 넘으셨는데도 오늘부터 글을 배워서 나의 자서전을 쓰겠다라고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 다 배우고 나면 또 와서 이 수업을 해줄 거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내 인생의 의미를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플랭클 박사는 발견합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상에 몰두하며 인생을 의미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삶의 의지도 상실했어요. 그저 오늘을 즐기려고 수용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을 꿨는데 3월 30일에 우리가 석방될 수 있다라고 꿈속에서 누가 말해줬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니면서 3월 30일에 석방될 거야. 나는 30일에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3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고 마음대로 규율을 어기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3월 31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죽었어요. 자살이 아니라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플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이 사람은 30일에 석방된다 그랬는데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좌절에 빠졌겠죠. 그 좌절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실현과 실패를 통해 발견한 의미를 기록하고 미래의 성장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수용소 안에서 시작된 의미 치료의 첫 단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며칠에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또는 우리에게 행운이 와서, 또는 누군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집행유예 망상, 헛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출해 줄 거라는 환상. 자, 이런 환상은 오히려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걸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플랭클 또한 너무나 큰 고통을 그 안에서 겪죠. 플랭클은 그 안에서 의미 치료의 기반이 될 책을 쓰고 있었는데 책 원고 전체를 빼앗겨요. 그리고 발가벗겨집니다. 옷을 다 빼앗기죠. 그리고 채찍을 맞았고요. 온몸의 털을 다 깎입니다. 서로 알아볼 수도 없는 모멸감의 극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플랭클은 말해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감정 하나를 꼽으라면 모멸감이다. 그때 가스실에서 깨달았대요. 자, 가스실에 갔는데 가스는 안 나왔고 그날은 샤워했대요. 처음 끌려간 날. 전부 다 빨가벗고 온몸에 털을 다 깎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대요.
키가 크다 작다, 말랐다 뚱뚱하다 외에는 사람의 구별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모멸감을 경험한 거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학대나 고통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젊은 입주민에게 구타당한 경비원 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6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처음 맞아봤다. 이 모멸감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먼저 간다라고 그분이 쓴 유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 모멸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감정이지만 어떤 치욕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우리는 키울 수 있다는 걸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멸감을 겪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그 안에서도 발견하게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명예도 권력도 돈도 가족도 모든 걸 다 잃고 온몸에 털까지 잃고 정말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바닥까지 갔을 때 놀랍게도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 감각이 발동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와 궁금증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생존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 감정은 유머와 궁금증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털이 다 깎이고 누군지 구별조차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웃기 시작했대요. 얘들아, 울지 마. 지금 울어서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우리 이렇게 털 다 깎고 나니까 못생긴 놈, 잘생긴 놈도 없고 구별도 안 돼. 예, 우리 다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니? 그리고 서로 막 마주보고 웃더래요. 그런데 이 웃음이 긴장감을 너무나 완화시킨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면 긴장감이 정말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서로를 웃게 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유머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웃음 치료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바탕 웃고 나니까 불안과 공포가 많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플랭클은 그날부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노역에 끌려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역에 끌려갈 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노역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막사 옆에 빈 공터에 모여, 그리고 만담 쇼를 열 거야. 자, 만담 쇼의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웃긴 해프닝이야. 하나씩 웃긴 얘기 정해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웃게 해주자. 처음에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런데 1명, 2명, 5명, 10명 모이고 그 살벌한 수용소 안에 저녁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 밤 서로가 서로를 웃겨주는 만담쇼가 진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 안에 이런 만담쇼가 매일 밤 벌어졌다. 정말 재밌지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은 궁금증을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랭클은 매일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이를 닦지 않아도 잇몸은 더 건강해졌고 상처가 나도 곪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생존 의지다. 나는 살아나가겠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살아나간다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말자. 그러면 내 육체적 질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은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존 의지가 중요하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단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자들만 절망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은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욱 심오해질 수 있다.
인간은 가혹한 현실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풍요로움과 정신적 자유가 넘치는 세계에 심취하는 정신적 자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임시치료는 말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 생활을 더 잘 견디는 역설적인 상황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생존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노역하러 끌려가는 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짐승처럼 매를 맞으면서 걷는 모멸감의 현장입니다. 플랭클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틸리, 신혼부부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틸리, 내 아내와 마음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틸리의 웃음, 그걸 떠올리면서 내 아내가 어느 수용소에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보 잘 지내? 나는 오늘 생활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어제 만담쇼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 사람들 중에 날이 갈수록 희망을 찾고 건강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당신도 잘 지내지? 24시간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영상이 밝게 빛나는 황홀한 체험도 합니다. 아, 이게 정신적 자유구나.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도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은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런 심오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 수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틸리와 플랭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면 안 됐대요. 결혼을 해도 정부의 승낙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한 걸 들키게 되면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어요. 플랭클 부부도 임신을 했지만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부부죠. 플랭클은 지구는 사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숭고한 목표는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깊은 정신적인 사랑 또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 또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육신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24시간 아내와 정신적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초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2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네, 아버지가 써주신 손편지는 아직도 저에게 있고 제 차 트렁크에 저는 그 편지를 항상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합니다. 뭔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좌절했을 때, 그때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말들을 보면서 그래 아버지 맞아,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 그래 아버지 맞아,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뒤에서 밀어준다며. 그러면 한번 걸어가 볼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은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육신을 초월해서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삶이 심화되면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깊이 도취된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더 혹독한 수용소로 우리는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차에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밖으로, 기차 창문에도 전부 다 창살이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 창문 밖으로 해가 지는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수용소 안에서 해가 지면 그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우리 오늘 밤에 또 가스실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오늘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의미를 찾고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미래의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는 호송차, 쇠창살 밖으로 보이는 짤스부르크산 정상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여길 봐. 저 노을을 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밖에 있을 땐 몰랐어.
그런데 저 노을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쇠창살을 잡고 모두 함께 외쳤대요. 맞아, 맞아.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더 도취될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수용소 안에서도 정말 무서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자, 어떤 수용소에서는요, 밤마다, 막사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술가들이 많이 끌려갔을 거잖아요. 오늘 이 A 막사에서는 시낭송회가 열린대. 그럼 사람들이 시낭송을 들으러 밤에 그 방을 찾아갔어요. 또 어떤 막사에는 바이올린을 켜는 연주자가 있어요. 그럼 그 방에서 또 바이올린 공연이 있대요. 그럼 거기에 가서 또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용소 안에도 음악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공연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건강하게 그 안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수용소가 바로 테레지엔 슈타트라는 수용소였습니다. 밤마다 막사에서 예술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그리고 막사마다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의미추리에서 말합니다. 유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길러준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피하지 말고 내 손으로 그 운명을 잡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수용소에서 또 이런 여자를 한 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오늘 내일 피골이 상접해서 죽어가고 있는 여자 한 명을 플랭클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요, 나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너무나 명랑하게 나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래요. 나는 운명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해요. 나는 수용소 안에 있는 나무와 자주 대화를 나누죠. 나무가 내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정신적 자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구나. 정신적 자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구나. 오히려 운명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구나. 이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명랑한 여인을 보면서 플랭클은 깨닫게 된 거죠. 플랭클은 어느 날 노역을 하면서 발을 심하게 다칩니다. 극심한 발의 통증으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때 플랭클은 또 한 번 나의 정신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이 노역 속에서 탈출할 수 없다면 정신만큼은 자유로워져 보자.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자? 미래로 가져가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강의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고 수용소에서 내가 겪은 심리 상태, 그리고 의미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발의 통증이 사그러들더래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상상을 했더니 이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빅터 플랭클은 해방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고테라피 강의를 돌아가시는 그 90세가 되던 해까지 끊임없이 그 강의를 하십니다. 네, 이렇게 쾌적하고 넓은 강의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을 어디로 이동하자? 미래로 이동하자. 미래로 이동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꿈꾸고 그것을 마음껏 상상하자. 헛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마음의 의지력이 생겨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래서 내 고통스러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삶의 의미만 찾자, 미래의 목표를 두자가 아닙니다. 내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확실하게 묘사하고 미래로 초점을 옮길 때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고통스러운 감정,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십니까?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 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내가 겪었던 힘든 감정, 내가 오늘 힘든 이유가 뭐지? 상미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상미야, 오늘의 감정은 뭐야? 외로움이야. 왜 외로워? 왜 외로워? 그 감정이 왜 생겼을까? 그럼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도와줄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소외감을 느껴. 너무 많이 외로워. 근데 인간관계에 좀 지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지친 마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좋은 책을 읽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어떤 책을 읽고 싶어? 내가 어떤 책을 사줄까? 근데 책을 읽을 힘이 없어. 그럼 강연을 들어볼까? 어떤 강연을 듣고 싶어? 이 강연을 듣는 건 어때? 내가 나와 대화하면서 그 힘든 감정을 해소하고 힘든 감정과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의미 있게 저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무조건 빨리 잊고 무조건 미래로 나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과거에 대해서도 의미 치료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서전 쓰기를 예로 들었죠. 여러분, 내가 일기를 쓰고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나의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일도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도 내가 망신을 당했던 일도 우리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할 때, 왜냐하면 앞으로 살면서 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는 의미 있게 저장하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네, 이것이 의미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미천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시병 중에도 과학적인 고문을 즐기는 이가 있고 수용자들을 동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비를 털어서 수용자의 약을 사오는 사람, 자신의 빵을 아껴서 몰래 나누어 주는 사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죠. 인간은 가장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스실에서도 그 고통이 두려워서 절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스실에서도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멈추고 전부 좋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고매한 인격을 가지려면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의미는 아주 귀중한 것, 나는 살면서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때 타인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련을 보상해줄 행복은 타인이 주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았대요. 고통스러운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방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세상에 저는 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죠. 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상담 사례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 자살한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칙이 있었대요. 자살하는 사람들, 목매단 사람들은 그대로 매달아두고 본보기로 보게 했대요. 그래서 자살 방지를 위해서 플랭크는 매일 밤 그 안에서 의미치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자살 시도자를 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자살 미수 사건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더 이상 삶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발견되길 기다리는 의미는 반드시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인명구조겠구나. 그래서 매일 밤 상담은 계속됩니다. 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책을 쓰다가 끌려온 작가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는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니? 너는 이 수용소에서 꼭 살아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니?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플랭클은 계속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답합니다. 나는 꼭 살아나가야 돼. 왜냐하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가 쓰다가 말고 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완성할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꼭 살아서 나가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나가야 돼. 건강하게 잘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집단정신치료도 매일 밤 실시됩니다. 막사의 불이 까맣게 꺼지고 나면 모두 다 누워서 아까 그 수용소의 5층 침대를 보셨죠? 일어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 빼곡히 누운 그 침대에 누운 사람들이 불 끄고 누워서 플랭클이 물으면 계속 답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은 감자 한 알 도난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범인을 고발하지 않으면 24시간 굶기겠다. 그 범인을 고발하라. 감자 한 알 없어졌는데 수천 명에게 고통이 오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자 한 알을 훔친 도둑놈이 누군지 이미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2,500명은 우리 숨겨주자. 말하지 말자. 그냥 24시간 굶자. 이걸 택했대요. 너무 훌륭하죠. 자, 우리는 굶자. 그래서 그날 밤 정전까지 와서 암흑 상태였대요. 모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플랭클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수용소에서 자살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 수용자들이 말합니다. 희망을 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어? 나는 이래서 살아나가야 돼. 라는 말들을 서로가 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말들이 다 끝난 다음에 플랭클이 마무리합니다. 니체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고통도 오늘까지 우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은? 이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플랭클이 말해요. 5% 정도?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기회는 아주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권력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 또한 미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훈을 남기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가장 확실한 존재 방식입니다. 삶에는 무한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기를 씁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서전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기록하는,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서전 쓰기, 일기 쓰기를 계속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무대 사진이 있습니다. 이 무대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나의 존재 가치는 경제적 가치로 최하 얼마다? 최하 300억 이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미치료에서는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무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중앙에 박상미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상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객석에 이 많은 청중들이 앉아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강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2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2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그 2시간을 할애해서 왔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무척 떨리고 굉장히 긴장됩니다. 어떤 좋은 말을 더 해야 될까 속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대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큰 무대에 주인공으로 내가 섰어요. 그리고 객석엔 누가 앉아 있느냐면 산 사람, 죽은 사람, 미래에 만날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돌아가신 내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진정으로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나를 위해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자, 내 인생의 주인공, 나의 인생이라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가족들도 앉아 계시고요. 현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앉아 있고요. 미래에 내가 만날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나의 손주, 손녀들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를 정말 열심히 이 공연을, 이 강의를 펼쳐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고테라피에서는 항상 무대를 중시합니다. 이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나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비굴하지 않게 시련을 이겨내자. 헛되게 죽지 말자. 모든 사람은 헛되게 죽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어떤 2가지를 가지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죽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무리이자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삶의 의미 어떻게 찾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의미치료에서는 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이건 제가 해보니까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노인들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창조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울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방 안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무엇이든 한번 시작해보자. 무언가를 창조해보자.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창조 가치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육아, 예술 창작, 학문, 봉사활동입니다. 가장 훌륭한 창조활동이 이 4가지래요. 아까 제가 봉사활동 말씀드렸죠. 하루 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봉사활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3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우리 미혼모들 중에도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많고 소년원 아이들 중에도 보육원 출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정말 좋은 어른 한 명을 못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너무 도움받는 삶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보육원에서 나오고 자립청년이 되었을 때도 누가 더 안 도와주나 계속 도움만 바라는 거예요. 계속 도움만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 나가고 뭔가를 해볼 생각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보육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일주일 동안 갔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저희가 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봉사했어요.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작은 봉사에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도움만 바라고 도움에 중독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봉사활동에 중독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은 이처럼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 가치입니다. 그리고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나는 자녀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난 자녀가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탄광촌 할머니들 얘기 드렸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5이나 낳아 키웠어. 이 할머니가 한 건 뭔가요? 위대한 창조 가치를 실현한 겁니다. 생명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 우리가 한 생명을 낳아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후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 상담할 때 이 개념을 꼭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삶이 공허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로 끝난 것 같고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말해주세요. 육아는 창조 가치에서 1순위입니다. 생명을 낳아 키운다는 것. 내가 아니면 이 생명은 잘 클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렇다면 나는 이미 위대한 창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체험 가치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입니다. 내가 만난 은인들, 나를 용서해 준 사람들,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체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저희 보육원 아이들, 미혼모들, 교도소 사람들, 입양인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좋은 안내를 해줄, 너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인생은 너무나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좋은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엄청난 체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은인이 얼마나 많나요? 나를 살려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많이 용서하기도 했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용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들 용서해 준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잘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는 이 체험 가치를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는 첫 번째, 나를 낳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자살 시도가 쉬워요. 그래서 20대 청년들 중에 자립 청년들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얘들은 처음에 부모에게서 버려지고 20살에 국가로부터 한 번 더 버려집니다. 이제 보육원에서 나오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돈은 있지만 이 아이의 안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숙정신병원 이렇게 살아가는 자립 청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국가에서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숙정신병원, 그리고 맨날 자살 시도, 이런 자립 청년이 있다면 내가 2달씩 데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2달씩 데리고 사는 걸 한번 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데리고 올 때도 힘들지만 내보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한 번 내가 내보내니까. 그러나 제가 이 아이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2달 동안 자립한 힘을 키워서 내보내자. 이래서 2달 데리고 있는 걸 했습니다. 좋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가슴 아픈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24살인데 심지어 암 수술까지 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보호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저희 센터의 상담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아이를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하루 종일 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살펴 봤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존재, 체험 가치를 한번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엄마처럼 한번 병간호하고 이걸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만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짐 싸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편지 한 장을 남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엄마도 아닌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써 있었어요. 엄마도 아닌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라. 그리고 제발 나를 좀 찾지 마라. 제발 나를 찾지 마라.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스스로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찾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이 편지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가정집은 어떤 곳이구나를 느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 존재인지를 얘가 체험했구나. 그리고 나를 찾으려고 애쓸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걸 얘가 알고 있구나. 제발 좀 찾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좀 나아지면 스스로 올 거라고, 언젠가 오겠다라고 나한테 말을 남겨준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편지 잡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또 죽고 싶을 때 여기 가면 자기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태도 가치예요.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피할 수 있는 시련도 내가 의미를 발견할 거야. 이건 자학이에요. 가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네. 그 시련들을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자유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기 초월의 경지입니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 직장에서 겪는 고통, 지금은 벗어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래, 내가 배울 게 있겠지. 이 시련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겠지. 그럼 매일 한번 기록해보자. 오늘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 한번 기록해보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태도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는 모두 운명을 믿습니다. 자, 운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연 운명과 선택 운명이 있습니다. 필연 운명은 뭔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운명이에요. 나의 부모, 나의 가난, 그리고 내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태어나 보니 주어져 있었던 것들이 필연 운명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선택 운명입니다. 우리가 만 18세가 지나면 부모로부터도 어때요? 자, 이제 벗어납니다. 나의 양육자는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날까지 내가 나를 잘 키워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선택 운명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60세, 70세가 되어서도 상담 와서 계속 가족 원망,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 원망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평생 필연 운명의 고통에 갇혀서 선택 운명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육원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깨달은 겁니다. 선택 운명,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나도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밤에 어떤 아이가 말합니다. 고3이었어요. 선생님 축하해 주세요.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줬거든요. 저 2달 뒤면 필연 운명 끝나요. 저 이제 만 18세 돼서 보육원 나와요. 근데 저 이제 선택 운명 살 거예요. 선생님, 저 20년, 30년 후 되면요.
제가 해외 봉사단장으로 걔들 데리고 나갔거든요. 선생님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 설 거예요. 제가 봉사단장 돼서 제가 동생들 데리고 끌고 나올 거예요. 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 운명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가 말한 개념입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외쳐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축복하라. 누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아모르 파티를 외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희망연구소 최은수, 김양숙 교수님과의 대담이 진행되겠습니다. 희망연구소는 의미와 성장이 함께하는 삶을 연구하는 심리학 연구기관입니다. 특히 희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실패와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주제로 심화 연구와 확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상미 심리상담가님과 희망연구소 최은수, 김양숙 교수님의 대담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담자 두 분을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처음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의미 있는 강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양숙 교수님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희가 졸고 있는 게 너희 탓이 아니구나. 너무 강연을 잘해주셔서 아마 1시간 30분 내내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자님께서는 삶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전에 사실 참석자들 분들께 질문을 몇 개 받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청중 분께서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분노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삶의 의미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그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실 심각한 우울증과 또 불안과 또 공황장애를 겪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약물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심리 치료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청소년들 자해하고 자살 시도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저희 센터에 온 아이였습니다. 중1 여자아이였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서 7번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걷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이미 받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부모님께 그러니까 이 아이 병원에서도 정신과 치료랑 아주 오래 받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간절히 부탁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차에서 휠체어를 내리고 이 아이를 만나온 지가 이제 한 10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릴까? 죽어버려라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센터에 와서 처음 한 말이 울면서 선생님 저는 왜 또 살아버린 걸까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애가 계속 한 말은 그거였대요. 왜 제가 또 살아버린 걸까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다 필요한 상태였어요. 자살 충동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건 정말 필수적이었고요. 내가 왜 또 살아버렸을까? 이 아이 또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저희가 이 의미 치료를 이제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던 것이 이 아이가 5층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5층에서 떨어지면 죽지 못할 확률이 높아. 근데 너 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5층에 올라갔어? 물어봤어요.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요. 너무 황당한 질문이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니까 무서워서요. 이 아이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에이 진짜는 죽기 싫었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받을 생각은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죽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나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병원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까지 왜 이러냐고 두 분이 더 화내고 더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귀한 존재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사랑을 줘보자.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해줘보자. 그래서 이 아이의 휠체어가 상담센터에 도착하는 날마다 저희가 길에 나가서 박수치면서 이 아이를 환영했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휠체어를 저희가 끌고 들어가고 이 아이가 가진 유능한 장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너 어릴 때 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니?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지 않을까? 5층에서 뛰어내렸을 땐 너 살고 싶은 거야. 이걸 계속 했거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얘가 중2 나이예요. 친구들은 지난달에 중등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면요. 고등 검정고시 시작했는데요. 얘가 얼마 전에 웃으면서 저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인생 살아볼만 해요. 왜? 그랬더니 이러다가 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대학 갈 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 숙제를 줬어요. 매일 일기를 쓰자.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자. 예. 그래서 네가 당했던 힘들었던 일, 누구한테 말 못했던 거 실컷 써. 그리고 네가 얘를 한번 상담해봐. 우리가 상담하듯이. 오늘 우리가 너한테 위로와 응원 되게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의 숙제는 네가 힘들었던 거 다 쓰고 네가 상담자의 마음으로 얘를 또 상담하는 답의 글을 한번 써봐. 이렇게 줬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책이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얘가 그래요. 선생님, 인생이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꿈도 못 꿨는데 이러다가 작가도 되고 친구들 중에 대학도 제일 먼저 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힘든 사람의 마음이 빨리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가치예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창조가치예요. 내가 그 무엇을 창조함으로써 글을 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태도가치예요. 내가 앞으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인정.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아이는 어떤 태도같이 써왔냐면요. 나는 이 책을 내서 나처럼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한테 읽히겠어. 그리고 독서 토론하겠어. 그리고 상미쌤처럼 북콘서트 할래.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 자살 예방 강사 될 거야. 이걸 썼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 뉴트럴한 중성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상태로까지 이렇게 정말 활짝 핀 케이스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양숙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강연을 들으시면서 나도 내 삶의 의지를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이 의지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디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우울한 청소년들이 그게 굉장히 극심해지다 보니까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울이 너무나 심해지면 무력감이라든지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제가 본 내담자 같은 경우에도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의지가 필요할 텐데 그 의지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운동화 신을 힘이 없어요. 왜 누구에게 도움을 안 청해? 그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우린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의지가 갑자기 생기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예요. 제가 아까 저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강의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집에 있게 됐어요. 저에게도 너무 극심한 우울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데 사람들 중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 해서 제가 핸드폰 하나를 걸어놓고 방구석 고민 상담실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맨날 뭐라 그랬냐면 현실에서 날 도와줄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자꾸 절망감이 더 들 수도 있다. 현실에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가고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채팅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왔다. 유튜브란 세상이 있다. 유튜브에서 내가 나에게 도움될 강의를 찾아서 들어라. 키워드만 쳐라. 자살이라고 쳐라. 제가 이랬어요. 자살이라고 치고 죽고 싶다라고 쳐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강사가 나와서 얘기해 줄 거다. 그리고 이런 무료 고민 상담 이런 콘텐츠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하루에 10번, 20번, 50번 반복해서 들어라. 계속 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3년 됐거든요. 근데 25만 명이 넘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똑같은 말을 계속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옥탑방에서 빅터 플랭크를 만났잖아요. 예, 또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국가에서 무료 상담 제공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전화하셔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지를 내가 갑자기 갖긴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자. 근데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없다 이러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많이 제공하니까 또 여러분들께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의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관련된 질문인데 그 연장선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있지만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을 내 태도를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울하거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난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데 내 삶의 주인공은 나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이 있는 건데 근데 나는 내 의미를 모르겠어 라고 할 때 그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감이나 자괴감이나 부적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책임감과 사명감을 굉장히 중요시 했잖아요. 나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이 책임감이라는 얘기를 듣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까 그 80대 노인들 얘기도 해줬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게 남기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를 잘 성장시키고 싶다는 책임감의 다른 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집단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 시도를 한두 번 해봤는데 자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모이거든요. 모였을 때 저희가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또 황당한 질문을 던져요. 한 번 시도해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시도하기 쉬운데 지금은 살만해요? 물으면 아니요. 너무 힘들고 죽고 싶대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시도하는 건 쉬운데 왜 다시 시도를 또 안 했어요? 왜 안 죽고 살아서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죽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죽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부 이유가 있어요. 죽지 못한 이유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죽으면 얘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예.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성취한 게 없는데 이렇게 죽으면 제가 그냥 고독사여서, 아까 저의 경험. 이게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여서 너무 그게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못 죽은 것 같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치매다. 근데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까지 죽으면 엄마가 노숙자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직 못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못 죽은 이유가 책임감 때문이에요. 근데 전 거기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죽었어 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한 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했다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아직 있어서 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의미를 바꿔주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아, 그게 내가 죽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이유군요. 의미 발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임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안내자들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죽지 못한 이유는 살고 싶은 거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성장시켜 보고 싶은 책임감이 네 안에 있는 거다. 그 책임감이란 욕구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안내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임감을 욕구라고 해석하니까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이 의미치료라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두는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있는데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 과거의 어떤 고통, 트라우마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시점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미래로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빅터 프랭클 박사는 프로이트 박사의 제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이트 박사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편지를 보내고 정말 그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프랭클 박사가 이 엄청난 경험들을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집중하는 정신분석 치료보다 과거의 고통이 너무 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겠다를 수용소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를 쓰세요. 자서전을 써보세요.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계속 말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픈 과거이고 잊고 싶은 과거일수록 도피하면 안 돼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화병으로 트라우마로 고통으로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용기 내어서 작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미래의 목표를 두고 미래를 기대하자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를 중시합니다. 나의 아프고 잊고 싶은 기억을 의미 있게 저장하는 일과 미래로 나아가는 일인데요. 제가 하나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담자들 종종 만나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기억을 좀 지울 수 없느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억을 지우고 싶으세요? 여쭤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기억을 다 지우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부분적으로 지우고 싶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통으로 다 지우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워 드릴게요. 근데요, 저는 제가 그 치료를 시작하면 싹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씀인데 다음 주에 합시다. 일주일 동안 요 기억은 지우면 안 돼요. 요거는 지우기 좀 아까워요. 이건 지우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다면 상세하게 다 써오세요. 제가 그것만 빼고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써와요. 깜짝 놀랄 정도로. 통으로 다 지우겠다 했던 사람들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가 큰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고, 이 아이를 낳은 날의 기쁨은 지우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몇 년, 몇 월에 내가,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은인이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못 갚은 게 되게 마음에 걸리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은혜는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의외로 많은 걸 적어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자, 제가 말합니다. 사실은요, 전 지우면 싹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가짜죠? 눈을 감으십시오.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우지 않고 딴 것만 지울 재주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제 지우죠. 눈 감으세요. 그러면 그 종이 뺏으면서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개의 큰 고통 때문에 우리의 의미 있는 기억,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감사한 기억, 행복했던 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하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진도 벽에 붙이세요. 그리고 내가 기록한 것도 자주자주 보면서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 힘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접근할 때도 저희가 그렇게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 행복했던 감정이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미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에서도 의미를 동시에 찾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김행숙 교수님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을 보니 딱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선생님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오랫동안 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3회차 박상미 선생님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2024 인문웨이브 울산 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인문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가 인문, 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설문조사가 문자로 안내되었으니 꼭 참여하시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생방송과 현장 참석으로 2024 인문웨이브 울산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중강연 시리즈 3 멈춰서서 바라보다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로 찾는 삶의 의미 강연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